자,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는데요. 다음 주는 그래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기말 시험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많이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업이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요일까지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과제를 제출하셔야지 되고요. 오늘은 5장 각절 끝에 있는 책타임 문제를 역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2절 책타임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자바에서 상속을 선언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상속을 선언하는 키워드는 extend라는 키워드죠. 이 extends 라는 키워드라는 거.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를 가지지 않는 유일한 자바 클래스는 가장 위에 있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자바의 모든 클래스의 맨 상위 클래스는 object라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object. 그 다음에 3번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private로 선언된 멤버를 접근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당연히 접근할 수가 없죠. private는 그 private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5장 3절의 그 책타임 문제 1번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에 있을 때 슈퍼 클래스의 멤버가 어떤 접근 지정자로 선언된 경우 서브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했죠. 당연히 우선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멤버 중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자, 같은 패키지에 있을 때 우선 퍼블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데요. 디폴트하고 프로텍티드 역시 같은 패키지 있을 때는 다른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접근 지정자 private를 사용을 했을 경우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는 슈퍼 클래스의 멤버가 어떤 접근 지정자로 선언된 경우 서브 클래스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가예요. 여기서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 퍼블릭은 무조건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퍼블릭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패키지에 있을 때는 우선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경우에는 만일 두 개의 클래스가 상속 관계인 서브 클래스와 슈퍼 클래스인 경우에 다른 패키지에 있어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public, protected 접근 지정자를 사용했을 경우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장 4절의 문제 1번은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자바 키워드는 무엇인가 라고 그랬죠. 자,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당연히 슈퍼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런데 슈퍼 키워드라기라면 슈퍼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다음 서브 클래스 B의 생성자 코드라고 그랬고요.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그랬죠. 당연히 이 슈퍼 메소드, 슈퍼 키워드 메소드는 여기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랬죠. 이거는 그 디스 메소드랑 거의 똑같다 그랬죠.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생성자 코드의 맨 처음에 와야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자, 문제 2번은 아래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그랬죠. 자, 우선 메인 부분을 봐야지 되겠죠. 객체 B를 생성을 했죠. new 연산자에 의해서.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객체 B를 생성을 했는데 아무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을 했죠. 자, 그 생성자를 보면 첫 번째 코드가 슈퍼 30이에요. 자, 따라서 제일 먼저 실행되는 코드는 바로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문장이 슈퍼 30이기 때문에 클래스,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죠. 당연히 클래스 B는 클래스 A의 상속을 받아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 클래스 A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죠. 따라서 이게 호출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매개 변수 생성자 A에다가 30 플러스 30이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갖고 생성자 B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5장 5절에 문제 1번 다음 문장 중 틀린 부분을 찾아라 그랬죠. 자, 우선 이 문제는 업 캐스팅과 다운 캐스팅, 그 다음에 instance of 연산자에 관련된 문제죠. 자, 우선 클래스 A가 선언되어 있고요. 클래스 B는 A를 상속받아 만들어진 클래스가 된다는 거.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은, 메인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업캐스팅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자, 생성된 객체 B를 슈퍼 클래스 A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대입을 했죠. 업캐스팅이에요. 두 번째는 다운캐스팅 예제예요. 따라서 다운캐스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타입을 변경을 해줘야지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 타입 강제 변형하는 연산자가 있죠. 가로 열고 B로 변경을 했어요. A 레퍼런스 변수는 클래스 A의 객체를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 B의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강제
타입 변환을 해야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는 instance of 연산자의 예제가 되겠죠. 이거와 이게. 자, 그런데 우선 instance of 연산자의 문법은 당연히 instance of의 오른쪽에는 클래스 명이 나와야지 돼요. 그리고 왼쪽에는 클래스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가 나와야지 되겠죠. 변수예요. 레퍼런스. 자, 따라서 우선 첫 번째는 여기서 표기하는 B는 당연히 요 B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거는 문법적인 오류가 없겠죠. 따라서 틀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문제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클래스 계층 구조가 있을 때 인스턴스의 결과가 false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우선 여기에서 보면 A 레퍼런스 변수는 A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B 객체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객체를 생성을 해서 B에 어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이 D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업캐스팅을 한 걸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 우선 첫 번째 1번은 B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A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B는 객체 B의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체 B는 클래스 A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 A는 객체 D를 가리키고 있죠. 객체 D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객체 D는 클래스 A와 클래스 C의 인스턴스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java.lang.object는 모든 클래스의 맨 상위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점점점점 위에 오브젝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클래스의 맨 상위 클래스니까 당연히 A는 클래스 D에서 생성된 객체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모든 슈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것도 역시 true로 값을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4번, 5번, 6번은 새로운 객체를 새로 생성을 했어요. new A 객체, 그 다음에 new C 객체, C 객체. 당연히 객체 C를 생성을 했을 경우 C 객체의 위에 있는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객체 C는 객체 A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냐? 물론 true예요. 이것도 true. 반면에 new A는 A 객체를 생성을 했죠. 이 위에 있는 모든 객체의 인스턴스는 갖고 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자식들의 인스턴스는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와 같은 경우는 D는 객체 A의 자식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4번이 false를 리턴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5장 6절의 책타임 문제 1번은 private method는 overriding 할 수 있는가 라고 그랬죠. 자, private 접근 지정자를 갖는 뭐 멤버 변수나 멤버 메소드는 뭐 상속을 받았을 때 서브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변수도 마찬가지고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모든 프라이빗 메소드 혹은 프라이빗 변수는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버라이딩 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은 오버로딩인가 오버라이딩인가 컴파일 오류인가 라고 질문을 했죠. 이거는 상속 관계죠. 당연히 클래스 B는 클래스 A의 상속을 받아서 생성된 객체이고요, 클래스이고요. 따라서 우선 두 개의 메소드를 보면은 같지만 매개 변수의 타입이 틀리죠. 따라서 이 경우는 우선 오버라이딩의 개념은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데 리턴 타입도 같아야지 되고 이름도 같아야지 되고 매개 변수도 같아야지 돼요. 모든 게 같아야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지. 반면에 이 경우는 일종의 슈퍼 클래스의 메소드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클래스 B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른 메소드도 정의해 있다는 것은 바로 오버로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3번 문제, 다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화면에 무엇이 출력이 되는가라는 거죠. 자, 우선 슈퍼 오브젝트와 서브 오브젝트죠. 슈퍼 오브젝트는 다음과 같은 슈퍼 오브젝트 정의가 있고요. 서브 오브젝트는 슈퍼 오브젝트에서 상속을 받아 만들어진 서브 오브젝트죠. 클래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둘 다 페인트와 드로우가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둘 다 똑같은 페인트와 드로우를 가지고 있죠. 자, 이 경우에 이건 전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오버라이딩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에서 정의된 메소드가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가 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은 우선 서브 오브젝트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업캐스팅을 했죠. 슈퍼 오브젝트 B에. 따라서 여기서 B 페인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위에 페인트가 호출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버라이딩을 한다는 거죠. 오버라이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버라이딩된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서브 오브젝트에서 선언된
이 overriding된 페인트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페인트가 호출이 되면은 뭐가 호출이 되냐면 super.draw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호출이 됐냐면 super는 강제적으로 위에 선언된 이 draw가 호출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super 오브젝트에서 선언된 draw가 호출이 되면은 다시 draw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draw가 호출이 되면 이거는 이 draw가 자신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overriding된 이 서브 오브젝트에서 선언된 draw가 호출이 된다는 거. 따라서 맨 처음에 서브 오브젝트가 출력이 되고요. 1번으로.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당연히 슈퍼 오브젝트가 출력이 되겠죠. 4번 문제는 앞에 문제 3에서 메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실행 결과 화면에 무엇이 출력이 되는지. 자, 이번에는 B가 서브 오브젝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paint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뭐가 호출이 되냐면 그 서브 오브젝트에서 선언된 페인트가 호출이 된다는 거예요. 서브 오브젝트에서 선언된 페인트는 당연히 super.draw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역시 마찬가지로 super.draw를 호출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된 드로우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따라서 거기에서 보면은 드로우가 또 호출이 되기 때문에 드로우는 이번에는 뭐냐면 오버라이딩된 그 서브 클래스의 드로우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전과 마찬가지의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장 7절의 책타임 문제를 풀어보죠. 1번 문제 다음 코드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라 그랬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코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이 메소드가 바로 추상 메소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야 되냐면 abstract 키워드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abstract. 따라서 클래스 이름 옆에도 클래스가 하나 이상의 abstract 메소드가 있으면, 추상 메소드가 있으면 무조건 그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가 된다는 거. 따라서 이 앞에 abstract가 다 붙어야지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추상 메소드가 없죠. 여기에는. 그러나 없는 추상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 문제가 없다는 거죠. 3번 같은 경우는 우선 클래스 A는 추상 메소드인데 추상 메소드가 없는 추상 클래스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우선 public class B는
추상 클래스인 클래스 A로부터 상성을 받아 만들었죠.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보이드 F의 재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new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코드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 abstract 키워드를 삭제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맞는 코드라는 거 명심.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추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추상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5장 8절 문제 1번 자바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당연히 자바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되는 키워드는 당연히 implements라고 그랬죠. 물론 상속을 받을 때는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인터페이스에 상속을 받을 때는 당연히 그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클래스를 만들 때는 꼭 implements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인터페이스 선언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 그랬어요. 우선 상수는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이건 상수 선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멤버 변수는 인터페이스에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 세 번째, void move는 당연히 이거는 public abstract가 생략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코드 정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상 메소드가 된다는 거. 두 번째 마찬가지죠. 이것도 abstract가 생략된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된다는 거. 반면에 protected라는 키워드는 접근 지정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반면에 이 스태틱 키워드와 디폴트 키워드는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private 역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static, default, private를 사용했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static이나 default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을 경우 그 인터페이스에서 선언된 모든 추상 메소드들을 갖다가 다 정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스태틱이나 디폴트로 선언한 메소드들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다시 재정의를 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수고를 덜어주는 셈이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 굳이 이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아주 명확한 메소드들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재정의를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스테릭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출석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출석 과제는 5장 실습 문제 3번을 풀고 자바 프로그램을 수업 시간에 역시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기말 시험 대체 과제는 뭐 월요일 수업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지만 세 번째 과제를 추가를 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과제는 두 번째 과제에서 예약은 한 사람이 한 자리만 가능하지만 세 번째 과제에서는 연속된 세 자리까지 예약할 수 있게 수정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과제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만일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컷 앤 페이스트죠. 그러니까 복사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빵점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물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작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비슷한 코드 진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뭐 문제를 제가 두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뭐 너무 똑같고 뭐 변경된 거는 변수의 이름 정도만 변경이 됐다 그랬을 때는 좀 페널티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래 기말 시험을 60%로 하려고 그랬는데 기말 시험이 뭐 없어졌기 때문에 과제 50%, 출석 50%로 수정을 할 예정이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 역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과제 점수는 제가 두 번의 과제를 내드렸는데요. 그 두 번 과제 점수가 20%고요. 기말시험 대체 과제 점수가 30%예요. 첫 번째 과제 10%, 두 번째 과제 10%, 세 번째 과제 10%라는 거 명심을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거는 기말시험 대체 과제에 너무 많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과제를 제출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 책의 오래된 책이라서 이 연습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인터넷에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성적 평가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연습 문제에 대한 사진은 찍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출석 과제를 제출할 때 연습 문제 사진 카피를 좀 보내달라고 언급을 하시면 제가 뭐 이러닝에다가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것으로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마치겠습니다.